자, 오늘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다른 한 방식은 환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을 때 해당 토지를 말하자면 매입을 해서 싹 갈아엎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지 방식은 그렇게 하려면은 더 막대한 돈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될 때 그 토지를 토지주들한테 일단 받아가지고 싹 개발한 후에 가치가 높은 땅으로 만들어서 다시 최소한 손해보지 않도록 토지주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전에 가졌던 땅보다는 또는 전에 가졌던 집보다는 토지 면적이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또 가치가 뛰었으니까 토지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받아서 다시 개발 후에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이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면 그 시행자가 처음에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환지하겠다 작성을 하는데요.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이런 명세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 환지 예정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도 아직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 입체 환지라는 개념도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 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대한 사항, 수입 지출 계획서, 평균 부담률과 비례율, 건축 계획, 이 건축 계획도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환지 계획의 내용을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설명이 입체로 들리는 보청기, 환지 계획으로 그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토지주들한테 설명이 입체로 보청기를 준대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 이제 입체 환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와 방법과 규모에 관한 사항, 채비지 또는 보류지, 그 다음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밑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 알아두실까요? 이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과 환지 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부담률까지 건드리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 이 특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대상 지역, 그러니까 국토개발 대상 지역에 모든 토지주가 다 환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주가 굳이 자기가 하지 않겠다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신청하거나 또는 여기는 환지를 할 수 없어요 할 때 이제 동의를 하면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돈을 주고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의 조성 토지 등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 즉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조성토지 등의 평가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 구조를 보면은 이 수용사용 방식의 원형지가 나왔어요. 그때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같은 것들을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용사용 방식의 조성토지가 나왔는데, 조성이 완료된 그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을 정해서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고요. 이제 환지의 조성토지는 한 단계를 더 거치죠. 감정평가를 한 후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 이제 임차권 등의 동의를 왜 받도록 하느냐. 자, 이 임차권도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에요. 왜냐하면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환지를 한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 개발이 진행되는 동에 이전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원래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내놓은 땅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놓은 땅보다 현저히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면적이 적은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후에 그 가치를 고려한 땅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소토지가 되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이제 돈을 오히려 토지주한테 좀 받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쓸모 있는 땅이 되도록 해서 그 땅을 환지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증환지고요. 아예 그냥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거는.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면적이 넓다 이런 토지는 당연히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적이 너무 넓은 토지는 가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예 부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적은 토지는 뭐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아예 부지정, 그래서 환지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면적이 너무 넓은 토지는 부지정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때로 이제 공공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죠. 그래서 우와 같은 적응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때로는 왕창 토지를 배려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몰아서 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원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입체환지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향후에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뭐 아파트와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최소 공급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주택 소유자는 권리 가액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입체환지는 이 신청을 받아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이 구분 건축물 이전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평면환지는 그냥 토지를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이 환지 지정의 제한은 넘어가셔도 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고요. 뭔가 이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 보류지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도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용 사용 방식 있고 환지 방식 있죠? 그리고 원형지, 조성토지, 채비지, 보류지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원형지라는 것은 이 수용 사용 방식에만 나오는 개념인데요. 기존 소유자가 수용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그런 토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서는 원형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환지 대상 토지가 되거나 아니면 다 보상을 해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성 토지는 이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수용 후에 조성된 새로운 토지를 말해요.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조성 토지 개념은 이 채비지, 보류지를 다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 환지, 채비지, 보류지를 다 포함한 개념을 조성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비지는 채비지, 보류지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환지 방식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채비지는 비용 충당을 위한 조성토지를 채비지라고 하고요. 보류지는 환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유보토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원형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이제 보류지 내에 채비지가 포함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이 보류해 놓은 이 토지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 채비지를 가지고 이거를 판매해서 비용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보류지와 채류지 개념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 보류지로 정할 수 있어요. 보류지로 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채비지예요. 그래서 이 채비지와 보류지 개념은 이게 환지 방식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환지계획을 작성한 것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 그런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즉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되는 건데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자,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 사람들을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거든요. 한 단계가 낮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무래도 전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보다 이
환지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하나인 이 환지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단계가 하나 떨어져서 그 밑에 단계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역시 아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토지 하필 분필 지적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환지계획,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가 절차 및 의견서 제출, 그리고 통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하는 건데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듯이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업 시행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땅에 내 땅은 내어놓았는데 내가 받을 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 실감도 안 나고 답답하고 이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 시행 후에 토지 소유자가 새롭게 받게 될 토지를 미리 정하는 게 이제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대부분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은 임차권자도 자기가 최종 이 시행 방식이 진행된 후에 나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또 알 수 있도록 같이 아울러서 지정해야 합니다. 임차권자도 고려한다. 자, 그 상황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환지라고 하니까 이제 A를 주고 새로운 B 땅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개념을 가져요. 맞죠? A를 주고 B를 받아요. 헌 땅을 주고 새 땅을 받는 건 맞는데 전혀 다른 위치에 다른 토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전 토지인데요. 새로 받게 될 토지는 아무래도 이제 가치가 증가된 새로운 땅을 받는데 이전 토지보다는 좀 작게 받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물론 증환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잘 구획된 새로운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환지로 받게 될 땅인데 이거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지 예정지라고 하자고요. 이 땅을 새로 받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환지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게 예정지자가 빠지고 이게 이제 환지가 완료된 환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이 전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처분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돼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시장 군수 등의 허가가 있으면 처분은 가능하고요. 자, 그거를 이제 참아야 되는 의무다라고 해서 수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내가 받게 될 토지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이 예정지는 종전 토지의 권리 내용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사업 시행자가 이 보류지 내에서 채비지를 이렇게 정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채비지 매수인은 어느 때 상관없이 이 사업 시행 중간이라도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소유권 취득한 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환지 쪽이 좀 내용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잘 이해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이렇게 지정되면요.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된다는 건 이제 최종적으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음을 의미해요. 그때까지 이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은 요곳은 당연히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고요. 처분도 할 수 없고, 여기 요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전 토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받게 될 환지 예정지에 해당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종전 토지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환지 예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종전 토지에 있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환지 예정지라는 그 이름하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시행자는 뭐 이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여기에 있어요.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할 날을 따로 뭐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비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제3의 땅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읽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제로 토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까지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예정지로 돼 있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권리를 주고 나서 땅을 실제로 권리와 함께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살펴보면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정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적분, 뭐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적게 줬으면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요. 많이 줬으면은 돈을 오히려 그 토지주들한테 좀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 모든 주고받는 것을 이제 청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금전으로 청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은 공사가 완료되고요. 공고 및 열람이 되고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공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를 공고하고 공사 설계서 및 관련 도면에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하고요. 준공검사를 한 후에 이제 환지처분 및 공고가 되는데, 요 준공검사와 환지처분 공고까지의 이 시간도 60일로 정해가지고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이제 지정권자로 받잖아요. 지정권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환지 처분 공고를 각각 해야 된다라는 요거, 이 60일이라는 숫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보통 이제 90일로 꼬시는데 60일입니다. 환갑은, 환지할 때 환갑은 60세죠? 90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일 및 사업비 정산 내역을 관부 또는 공부에 공고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때부터 그 해당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왜 또 갑자기 종전 토지로 돌아갔냐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종전 토지와 같은 권리를 완전히 가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종전 토지가 완전히 새로운 토지로 되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두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이때는 다음날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그 끝나는 때에 바로 소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청산금 등 방법으로 권리를 이미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완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환지 처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있던 어떤 것들이 계속 따라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 이런 것들은, 자 볼까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계속 있었던 것은 이 새로운 토지를 바꿔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설명을 드렸는데 성질상 다른 토지로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못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대단히 어떤 그런 환지 방식에 의한 어떤 그 사업 구역이 진행돼서 다 완료됐다고 해서 그 강서구라는 행정구역 명칭,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 같은 경우는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역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갑이 을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지역권 같은 경우는 환지 이후에도 그대로 일단은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뭐 토지의 위치나 약간 형상이 바뀌는 것이지, 그 원래 토지 위에 설정된 사적인 권리,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음대로 환지
환지처분에 의해서 소멸시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 다만 이 밑에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도로나 진입로 같은 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되어 가지고 굳이 지역권을 행사할 그런 실익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입체환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제 입체환지 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환지 처분이 될 때 건축물의 일부 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렇게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렇게 다시 받은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요런 내용들이 환지 방식에 의한 환지 처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잘 읽고 반복하시면은 이해할 수 있고, 문제가 뭐 어렵게 꼬아서 나와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아까 채비지, 보류지가 환지 방식에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약간 다릅니다. 이것들에 대한 취득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채비지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체 정보는 시체가 처리된 후 그 다음 날에 알게 되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비지라는 것은 끝까지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죠. 미리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시행자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어느 때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을 마쳐갖고 빨리 또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산금을 실제로 주거나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청산금이 언제 확정되는가?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넘어가서 이 청산금이란 환지 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 가치의 부족분, 넘을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기준을 보면은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환지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환지를 정한 경우에는 원래보다 많이 정했으면은 오히려 그런 토지를 받은 그 토지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너무 적게 줬어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또 금전으로 오히려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부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지를 안 하는 경우도 금전으로 당연히 청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청산 금액을 정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환지를 계획할 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안 하겠다, 환지를 받지 않겠다 라고 신청한 경우, 또는 너무 작아서요, 당신은 줄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한 경우, 그런 경우를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고요. 또는 너무 토지가 작아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환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에 따라서 이런 이유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하는 데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건 몹쓸 짓이죠. 그래서 미리 이제 청산금을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청산금을 미리 줘버리고 끝내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래에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위와 같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목돈으로 한 번에 다 주고 또 한 번에 다 받아야 되지만 금액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주는 측도 받는 측도 부담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이 청산 금액에 정한의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청산금을 강제 징수한다든지 할 때 시행자가 이것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다행히 행정청인 시행자는 본인 직접 할 수가 있겠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이 도시개발법은 구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100분의 4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100분의 2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도 통상 100분의 2% 수준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분의 4다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니까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보상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청산금과 감가보상금이 다른 개념이라는 건데 요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칙은 이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구역에 각종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요.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각각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있어서 그 자들이 설치를 하게 되고요. 통신시설은 해당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당연히 부담하고요.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도시개발 채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뭐가 나왔었죠?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죠? 그게 83페이지에 있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맨 마지막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이 또 출연하게 됩니다. 그 위치 개념을 좀 알고 계세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나왔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 채권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붕 떠서 이제 주택법에 가서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나와요. 그런 개념을 알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특징적인 것들을, 그 차이점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표가 이제 84페이지에 있으니까요. 84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즉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앞에 있는 토지상환 채권에서는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 발행자가 두 개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채권도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행안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으로 이름을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명 발행이고,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그 다음에 발행 이율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이자율을 발행자가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이발이라고 그랬고, 도시개발 채권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도이조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토이발, 도이조. 그리고 이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 이 5년부터 10년의 범위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것 특징적인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도시에 사는 원, 오, 이자의 자자, 자이, 원오 자이사러, 도시에 사는 원오 자이사러,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이 도시개발 채권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충당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은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데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되고요. 위에 이 공공사업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국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도 반드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요. 그리고 이 매입 필증은 이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은 중도에 상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과 같이 환지 방식을 마침으로 도시개발법을 마쳤습니다. 이 도시개발법도 그렇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중간중간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만이라도 잘 습득하고 외워야 될 부분 암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마음 잡고 하려고 그러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서 내용만 제대로 해도 600~700페이지 그냥 넘어가고요. 사실은 그것도 추린 거죠. 제대로 하면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데 그 무슨 학문 연구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 대비용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막말로 50에서 60 사이만 맞아도 되는 겁니다. 꽤 성공한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향후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현업에 들어가시면은 그때 필요한 또 특정 섹터의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학습하시면서 현업에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시험용 공부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